한 왕조가 무너질 땐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자와 그저 땜질하며 간신히 유지하는 자 두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후자에 해당했던 이용장은 결국 청나라랑 거대한 저택을 무너뜨린 원흉이라며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언젠가 무너져 내릴 집이 더 빠르게 박살이 났을 겁니다. 좌절한 동양의 비스마르크 이용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나라 도강 3년인 1823년 안위성 허페이에서 향신 이문안의 차남으로 태어난 이용장은 1844년 향시에 합격하고 아버지 과거 동기인 증국본의 제자가 되어 몇 년 뒤인 도강 27년인 1847년 24세 때 회시에 합격해 한림원에 들어가는데, 당시 청나라의 과거 경쟁률을 생각하면 이는 대단한 스펙이었죠. 1853년 초부터 태평천국에 난을 진압하는 의용군에 투신해 안위성 일대에서 활약을 하다 스승 증국본의 휘하에 들어가 참모로 활약하고, 1862년에 자신이 모집한 의용병 회군 8,000명을 이끌고 태평천국군에게 공격받는 상해를 구원하러 출진해 1864년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화북에선 염군이란 또 다른 반란군이 기세를 떨쳐서 동치 5년인 1866년 말에 병에 걸린 증국본을 대신한 이용장이 함차 대신 서리로 토벌을 맞게 되는데, 빠른 기병으로 중원을 휩쓴 염군을 상대로 마을 단위의 독립적인 소규모 방어체제를 구축한 뒤 보급을 끊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서 1868년 결국 염군은 전멸하고, 이를 계기로 이용장은 조정의 중심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스승인 증국본과 마찬가지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며 서양의 신식무기와 군사력을 체험했던 이용장은 1865년 청의 최대의 군수공장 강남제조 총국을 설립했고, 신식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해 난징에도 금능제조국을 설치했으며 1871년 북양대신이 되어 그 유명한 양무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용장은 서양식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각종 기업과 공장, 상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1872년 스승인 증국본이 사망한 뒤에도 더욱 강력하게 양무운동을 추진해 상하이에 윤선 초상국을 세워 방직, 광산, 철로, 선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홍장은 산업 육성을 위해선 바다를 통한 해운과 이를 지키기 위한 해군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서구열강, 특히 영국 등이 바다를 통해 침략해오며 식민지를 확보하던 19세기 상황과 1874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국가가 된 일본이 오키나와를 평합하고 타이완까지 노리는 대외 정세가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함께 태평천국을 진압한 좌종단과 그 유명한 해방 세반 농쟁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터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조정의 여론은 이용장에게 더 쏠리게 되고, 광서 14년인 1888년 초에 북양해군을 정식으로 창설해 영국과 독일로부터 구입한 15척의 전함주 8척을 북양해군에 배치하는데, 그중 독일에서 건조한 최신 전함 정원과 진호는 세계적 수준의 화력과 위용을 자랑했지만, 청일전쟁으로 이 모든 게 사상누각이었음을 만천하에 까발리게 됩니다. 이용장과는 다르게 서태후를 포함한 청나라 수뇌부 대다수의 마인드는 여전히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북양해군 또한 마찬가지였으니 영국에 유학한 금세창 같은 인재들도 있었지만, 최신식 함대를 지휘하기엔 대다수 수뇌부의 전술 레벨이 명나라 시절이었고, 수병들의 수준 또한 다를 바가 없었죠. 거기에 군벌인 북양군의 특성상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됩니다. 서태후의 여름별장인 이화원의 축조 비용으로 해군 예산을 전용해 함대와 포탄을 보충하지 못했다는 얘긴 워낙 유명한 얘기고, 1891년 7월 이용장은 위용을 과시하겠다고 일본 시모노세키의 북양함대를 정박시켜 전력을 적에게 노출시키고, 오히려 일본의 경쟁심만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결국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참패하게 됩니다. 1895년 3월 이용장은 강화협상 도중 일본인의 저격으로 입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행여 국제 여론이 악화될까 두려웠던 일본 정부가 본래 요구했던 배상금에서 1억 양 삭감하게 만드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 4월 17일 요동반도와 평우제도 타이완을 할양하고 2억 양을 배상한다는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해 매국노란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1896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 참석을 구실로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와 만나 일본을 경계하기 위한 청러미력을 체결한 이용장은 내친김에 서양 여러 나라를 순방합니다. 이때 은퇴한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를 만나기도 하는데 둘이 찍은 사진을 보면 이용장도 꿀리지 않는 위엄과 떡대를 자랑했습니다. 본래 영어에 능통했던 이용장은 프랑스, 영국 등을 거치며 차관이나 관세 협상을 논의한 뒤 미국에선 청나라인의 이민 금지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항의하거나 여러 미국의 고위층과 환담을 나누는가 하면 이용장의 요리사가 미국인들에게 찹수이를 대접했던 일화 등 미국에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켜 한때 미국에서 이용장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별개로 외교적 성과는 그닥이었습니다. 여튼 이런 이용장의 모습을 보며 서구권의 정치가와 외교관들은 그를 동양의 비스마르크라 부르며 고평가했지만 정작 자기 나라에선 구시대의 적폐로 낙인 찍히거나 극단적으론 청일전쟁을 말아잡수고 매국조약을 체결한 원흉으로 낙인 찍혀서 정치적으로 그의 입지는 굉장히 불리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화려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데 청러미락의 내막이 알려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고 1898년 광서제 역시 이용장을 고문으로 밀어내 할 일 없으니 집에서 쉬라며 무시해버리죠. 광서 25년인 1899년 말에 양광총독에 임명되지만 제국의 수상이었던 그에겐 한직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러던 차에 더 환장할 일이 그의 말년에 터지고 마는데 1899년 말에 터진 우아단 사건으로 서양 선교사와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자 열강의 8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 베이징을 유린하고 광서 27년인 1901년 7월 9억 8천만 명을 배상하는 신축조약이 체결되어 청나라는 치명타를 입게 되죠. 치욕적인 신축조약 체결을 맡은 70대 후반의 이용장은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수차례 피를 토하고 결국 11월 7일 78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청나라의 마지막 개혁가였으나 청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역시 한계와 결점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그가 키운 회군과 이를 모태로 성장한 북양군은 국군이 아닌 군벌 집단으로 훗날 역사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정치적으로도 서태후 등 보수 세력과 타협하여 눈치를 보기도 했으며 사적으론 적지 않은 주식과 토지를 보유하는 등 개인적인 축제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뜨고 그의 양아치 같은 후배와 한때 자신에게 의견서를 보내며 접근한 광저우 출신의 엉뚱한 의사 양반이 손잡고 300년 청나라는 물론이고 2000년 역사의 황제제도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죠. 그러나 청나라라는 무너져가는 집을 새롭게 보수하고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 그가 한평생을 바쳤으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한간이나 매국노란 평가는 좀 지나친 감이 있었습니다. 일의 성패가 평가의 기준이라면 역사의 죄인 아닌 자는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죠. 오늘날 이용장이 청나라를 구하려고 애쓴 개혁가이며 애국지사로 다시 재평가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좌절한 동양의 비스마르크 이용장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